김치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다.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복이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만물 중국 기원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에서 이례적인 재판 결과가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국내 빙수 전문점인 설빙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이른바 짝퉁 설빙을 대규모로 운영했는데 중국 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며 한국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로고는 현재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 업체의 로고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중국 상표 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짝퉁 설빙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에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페페TV야, 중국에서 웬일이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 인정을 하다니 중국이 이제 정신 차린 거냐?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기는 개뿔. 중국에서는 한국의 상표권을 날로 먹기 위한 상표 매매 사이트까지 있는데요.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법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별에서 온 그대 등 국내 드라마들의 중국 내 인기가 치솟자 상표를 사냥하는 브로커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나 외식업체 등의 상표를 무더기로 등록해 이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를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고 조금이라도 알려져 있는 기업 정도 되면 억 단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법인이 중국 내에 360여 곳에 달하고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000개가 넘습니다.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000개에 이른다는 것이지 아예 상표 등록도 안 한 채 물건을 생산하는 곳까지 따져본다면 위조 상품의 양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가짜 상품들의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연 5,090억 달러, 약 575조 5천억 원으로 전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전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5,090억 달러로 2013년 4,610억 달러보다 1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2.5%에서 3.3%로 커졌습니다. 전세계에서 단속된 짝퉁 상품 가운데 신발이 22%로 가장 많았고 옷, 가죽 제품, 전자제품, 시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짝퉁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자신들의 상표가 원조라며 우기는 일까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페TV야, 예끼 이놈아, 설마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할 리가 있겠냐? 전 세계의 모든 상표들이 중국 거라니 왜 차라리 한글도 영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영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고 영어가 중국어 방언의 한 갈래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족한 세계 문명 기원 연구진흥협회는 지난 20여년간 관련 사료를 연구한 결과 서구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 문명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중국어로 잎이 떨어진다는 뜻의 낙화는 옐로우로 발음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낙화는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잎을 지칭한다. 즉 영어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이 옐로우인 것은 영어가 중국어에 뿌리를 둔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어에서 사물의 중심을 가리키는 핵은 발음이 허더다. 영어에서 심장과 가슴, 핵심을 뜻하는 하트가 이를 약간 달리 발음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숍의 발음도 중국어 상점과 발음이 유사하다며 영어 어휘가 중국어의 발음과 의미를 기준으로 알파벳 26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또한 중국 자국의 언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는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에
이어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를 자국 언어라고 우기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첨단 정보기기 한글 입력 방식의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온 동북공정이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 왜곡이었다면 한글 공정은 언어 관련 동북공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신화닷컴은 이 단체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된 세계 문명사는 중국 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세계 문명 기원 연구진흥협회의 설립 취지다. 현재 영어의 발음과 표기가 현대 중국어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어 사투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영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국의 황제가 통치했던 인더스강에 살았다며 서쪽으로 이주해 중국과 다시 접촉할 때까지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살았다는 주장, 15세기 이전 유럽에는 역사가 없고 신화, 전설만이 있었으며 그리스, 이집트, 로마의 고대 문명이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다. 18세기부터 19세기 유럽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철학이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만물 중국 기원설을 펼치고 있지만 유독 단 한 가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OLED 분야입니다.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여 빛을 발산하는 유기 화합물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방막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프랑스 베르나노스와 동업자들은 1950년대 초에 유기물질의 전기 발광을 처음 발견하였고 일본의 소니에서는 2007년에 최초로 OLED TV를 출시했으나 소량 생산에 그치고 후속 모델의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가 2012년 초에는 OLED TV 사업에서 잠정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OLED의 98%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LG전자는 2009년에 미국 코닥의 OLED 사업을 인수하면서 OLED TV를 주력 상품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OLED 분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분야로 특히 대형 OLED 시장은 국내 업체가 거의 10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는 LCD 패널과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가벼우며 색 재현력이 우수한 덕분에 채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작년 매출은 24억 5,604만 달러, 약 2조 6,810억 원으로 재작년 9억 7,407만 달러에 비해 152% 성장한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2.5%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작년 10.5%로 끌어올리며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기준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6.1인치 OLED 패널 공급량이 1,8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의 20%쯤에 해당합니다. LG가 애플에 납품하는 출하량만 보더라도 작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은 뭐니뭐니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 4분기 점유율이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OLED 패널 1억 2,345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OLED를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빠르게 투자 생산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 및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국 OLED 국산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선전 증시 반도체 상장 기업인 웨이신너는 능동형 구동 방식인 아몰레드 생산에 들어갔으며 중국 OLED 업계 인사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본토의 자체 OLED 공급망이 빠르게 정비돼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6세대 플렉시블 OLED 패널 투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징동팡은 청두, 충징, 맨양, 푸저우의 4개 공장, 웨이신너는 허베이성, 구항과 허페이의 2개 공장,
선텐마는 우한, 샤먼에 2개 공장, TCL, 화신광전은 우한에 1개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LCD 사업은 이제 한물간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LCD의 시대는 가고 2021년 OLED가 진정한 승부처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OLED에 퀸텀 닷을 융합한 QD OLED로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내년 방위비를 56조 9,622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업비 335억 엔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일본의 공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상자 7천만 명을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일본 헌법 구조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 전략의 토대 방위상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국을 선제 공격해서는 안 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원칙인 전수방위를 따라야 합니다. 무력 사용은 적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행할 수 있으며 행사 정도도 방위를 위해 정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일본 영토나 주변을 넘어 적의 근거지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데까지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이러한 국제 규율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전수방위를 버리고 제한 없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돌진하게 된다 실토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본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릴 만한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일본의 예산안이 1137조 원인데요. 이 중 230조 원 이상을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얼마 전 사퇴한 아베 총리의 무모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국민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 국민의 분노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 쏠리자 아베와 스가 사이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배신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비용 중 절반 정도를 아베 전 총리 측에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와 일본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것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손길이 미치고 있다. 아베는 총리 시절 국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은 없다고 몇 번이나 허위 진술을 했다. 만일 매수가 인정되면 체포 기소되는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비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아웃이다. 본건은 당초 비서를 송치한 뒤에 불기소로 매듭 짓는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파수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도박 마작 소동으로 실각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사에 알려주었는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장관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던 모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아베 3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가 총리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자민당이 내부 분열까지 겪으며 서로를 팔아넘기는 코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홍보비용 1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넘게 쏟아부은 도쿄올림픽을 일본 국민조차 취소해야 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NHK가 지난 11일에서 13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답했고 31%가 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흐 IOC 위원장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2021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아예 전면 취소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연기는 곧 취소를 의미합니다. 일본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화이자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모더나로부터 5천만 회분, 이렇게 총 1억 4,500만 명의 일본인이 모두 2번씩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조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1년 7월 23일 전에 일본인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방크 때문입니다. 방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외교단체로 1999년 박기태 의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만 4억 명이 가입된 국제청원 사이트에 총 30개의 이슈를 제기하여 11만 명이 넘는 국제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업적을 보면 일본 생체실험부대 731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림,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 오류 시정,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중국의 고무줄 만리장성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크가 제작한 일본의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 단돈 10,000원으로 만든 이 포스터가 최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사 프랑스24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을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묘사하며 저주받은 일본의 후쿠시마 올림픽이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 라는 제목과 함께 일본이 올림픽에 맞춰 후쿠시마 지역 재건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린피스는 올림픽 시설 근처에 방사능 핫스팟을 탐지했다 보도했고 일본이 올림픽 선수들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능 스시라고 묘사하며 한국과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방사능 스시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배경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이 지금까지 올림픽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인 33조 원을 모조리 다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혹시라도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문제거리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 수익 내역을 살펴보며 2016년에 열린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12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2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시드니 올림픽 마이너스 2조 3천억 원, 모스크 올림픽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올림픽 선수단들이 올림픽 개최 수개월 전 일본에 도착해 전지훈련을 하는 모습과 주변 일본 관광지에 대해 세계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해 홍보해 주어야만 하는데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수많은 올림픽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